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올여름 증시 랠리가 온다. 하반기에 코스피 3천까지 간다. 이 증권사들의 이런 희망적인 전망. 이 최근에 수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싶다가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차곡차곡 이 순매수가 늘어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또 무시할 만한 전망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알아보죠. 이 한국에서 경제 주식 제대로 보는 분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네, 지수 수준도 수준이지만은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야기해 주셨었죠. 원래는 5월에는 팔아야죠. sell in May인데 지금 어떤 이유에선지 외국인들의 거래소에서 순매수 이제 2조를 향해 갑니다. 지금 5월 한 달 동안이요. 결과는 항상 그렇듯이 밝혀지더라고요. 네. 그게 3주 후던 한 달 뒤건 그때 외국인이 왜 샀나 밝혀지겠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들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려고 하고요. 전 지수대로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에 있었던 2,600에서 6월 7일이었었나요? 2,570으로 뚝 떨어졌던 그 큰 구멍, 갭이 있습니다. 걔를 빨리 메워야 떨어져도 안심이 될 텐데 아직은 그 갭을 그대로 벌려둔 채로 지금 2,550, 2,560을 차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메워지는 순간에는 저는 상당 더 이제 불리시하게 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 갭 메우기를 좀 체크해 보겠다. 결국 2,600을 가냐 못 가냐의 싸움이겠죠. 네. 거기까지도 한번 이번 5월에 이번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좀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올해 기상 이변 때문에 좀 더위도 빨리 왔고 여름도 빨리 왔다 하는데 세린메이도 빨리 왔다 지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주에 그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확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 4% 이상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66,5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이거는 추세는 이제 전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수는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느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지금 사실 좀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신 것 같고요. 박찬욱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 이 시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CFD라든지 신용 물량 때문에 코스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좀 걱정이었다. 2차 전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코스닥이. 그리고 오늘도 한 1.2% 정도 살아난 상황이고 네. 거래소야 반도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형주들은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서 슬로우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이 꺾인다라는 느낌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입장에서도 일단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 안 하셨던 바이오 섹터도 솔직히 6월 초에 아스코라 그래서 바이오 학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워킹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이고요. 올라올 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섹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오늘 또 크게 올랐더라고요. 대우조선,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다 전반적으로 올랐던데 오늘 조선주 갑자기 왜 오른 걸까요? 일단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리포트가 이제 세게 좀 나온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실상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항상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흑자 전환 되네 하면서 맨날 적자나고 어닝 쇼크 터지고 했었는데 이번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해양 플랜트 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현재 수주 잔고의 86%가 LNG 쪽입니다. 네. 그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더군다나 이제 계속 성과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우 마진을 지금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품목인데 이게 이제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주기로 그 탱커하고 상선의 어떤 주기가 돌아오는데 2000년대 초반에 발주했고 그때 제작했던 것들이 이제 폐선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게 또 올 연말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NG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수주를 지금 해오고 있는 데다가 네. 그 시기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큰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은 항상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주의 20년 주기가 올 연말부터군요. 연기금도 조선주를 좀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 달 동안에 조선주 4개사의 주식을 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산 건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던데요. 네.
일단 현대중공업이 오늘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 증권사 레포트에 탑픽이 제시가 됐고요. 네. 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탑픽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연기금 입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실적 베이스된 장기된 종목들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내용 잠깐 저 요약해 드리면은 엔진 부분의 빠른 성장성, 그 실적 기여도가 인력 확충 때문에 실적 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조선주가 가지 않았었던 이유는 양치기 소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가다가 실적을 열어보니까 그리고 연초에 항상 그 수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다가 네. 그 연말로 갈수록 생각보다 특히 9월달, 10월달에 그게 이제 수주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미 상반기에 땡겨서 끝났다라든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가다 말다 하다가 오늘 제가 보기엔 오늘 핵심의 트리거는 실적 베이스가 내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에 논거 같은 경우는 선가 대비해서 성과는 좋은데 비용 상승 속도가 낮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비용이 높아지는 인건비 부분인데 네. 선가가 빨리 올라간 인건비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야. 그 구체적으로 레포트에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눌렀었던 그 시장에서 조선주를 눌렀던 논리가 어떤 저기 한 번에 반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왜 하필 현대중공업인가요? 그 엔진 부분 수익성 때문에. 엔진 수익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종목들 얘기할 때 현대미포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 실적 성장성이 미포보다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반기에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용 상승보다 좀 뭐 더 많이 수요가 선가 상승이 성가 상승이. 비용 네. 상승보다 성과는 더 우리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비용 얘기하면은 이 또 후판 가격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후판 가격 보니까 철강업계랑 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은데 소폭 인상됐다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한 이틀 전이었나요? 3일 전에 일단은 좀 일단락은 한 번 됐었습니다. 워낙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팽팽하게 붙었던 이슈이기도 하죠.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을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겠고요. 조선기업 업계에서는 당연히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 부담으로 나오니까 네. 좀 더 싸게 구입하려고 해서 이 기싸움이 팽팽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보면 그냥 서로 양보한 이제 그런 모양새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이슈들은 철강주와 조선주 모두에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좀 얘기했다가 시세 나는 척하다가 한번 또 와르르 무너졌죠. 그나마 예. 다행인 게 다시 이번에 이제 연기금과 또 다시 이번엔 진짜 실적 기대감까지 올라와서 연초에 그 시세를 일단 맞춰놓은 건 정말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조선주를 이렇게 본다면 전 차라리 철강주도 함께 보기를 또 담아 보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올 한해는 지속적으로 아날로그주를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원달러가 진짜 뜻하지 않게 안 떨어져서 그렇지 만약 여기에서 좀 원화가 좀 빠른 강세 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것도 국내 철강주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슈머리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주를 챙긴다면 철강주도 또 함께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뭐 급하게는 아니지만 환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최근 보니까. 조금요? 예, 예.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 섹터 하면 역시 단연 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고점 다 경신한 것 같은데 7만전자, 10만닉스 굉장히 코앞입니다. 물론 뭐 끝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시 원위치되긴 했습니다만 5월 들어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사님? 일단 재료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료들이 이제 AI 뭐 버블 이슈까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바람에 일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66,500원을 크게 돌파한 거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업황이 이제 바닥인 건 맞고 이게 이제 업황의 개선을 수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그널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무역 수지의 적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이 지금 원화가 약세인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환율이 지금 바닥이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에 대한 베팅일 것이냐 이런 걸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지금 바닥 찍고 돌았었다는 게 5월 반도체 수출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MOM으로 보니까 전달보다 확실히 좀 8에서 14% 정도 반도체 수출이 개선된 걸로는 나오던데 물론 전년비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반도체주들 가격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나요, 보통? 일단
현물 가격과 컨트랙트 프라이스 계약 가격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현물 가격이 먼저 선행하는 게 좀 있고요.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셔서 좀 말씀 좀 저도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5월 것만 제가 봤어요. 5월 달에 코스피를 외국인이 2조 2천억을 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1조 2,900억, 하이닉스를 4천억, 현대차를 2,200억. 그러면은 1조 7천억 정도, 거의 한 10% 정도 되나요? 2조 2천억에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를 좋아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저는 반도체를 샀다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4월 달에 있었던 감산에 대한 거와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 합병 그리고 디램 가격 반등이 조금씩은 눈에 보인다는 점이 합산된 결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난주까지는 제 지난주를 너무 재미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수급이 말랐다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수급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소부장으로 퍼지고 AI로 퍼지고 이런 연쇄적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반도체 바닥론이 과연 현실화돼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그에 대한 베팅. 왜냐하면은 디램 점유율이 43% 정도 돼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감산이 들어왔다는 점을 일단 우리가 4월 달에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외국인 조금 들어와서 가격을 안 움직였는데 왜 하필 오늘 혹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오느냐 했을 때는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 이상 뛰고 지난주도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쳐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디램 바닥으로 우리가 쳐다보느냐 반대로 혹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 수급적인 문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됐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뭐 지수 얘기한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지수 입장에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일단 상방이 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7만 전자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랑 7만 전자랑 한 3, 4% 차이인데 요 정도면 7만 전자 왔다라고 봐도 됩니다. 오. 아니, 달성 가능한 수준.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부분 열어두고 예. 일단 좀 지수를 딴 건 모르겠지만은 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랑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어떻게 물을 타고 매매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은 좀 저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 사이에서는 나름 굉장히 기분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한 9조 원을 사들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그만큼 들어왔다고 하니까 뭔가 하단 지지를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삼성전자 호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3나노 반도체 이거를 대량 생산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3나노 수율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좀 안정화가 됐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상용화를 아직 한 게 아니고요. 네. 예정인 거고 이제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율에 대한 이슈를 지금 논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4나노도 그 TSMC하고의 경쟁에서 밀린 게 수율 때문이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게이트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삼성이 과연 이 부분에서 수율을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흥분하는 것보다는 일단 당장에 일단 4나노 쪽에서 AMD라든지 구글 쪽하고 이제 협업을 좀 일부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더 많은 부분을 뺏어올 포텐셜은 갖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게 당장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호재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 자회사 솔리다임하고 데이터 센터용 SSD 신제품을 내놨다. 이 신제품이 뭐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거라고 보는 것 같던데 시장에서는요? 일단 뭐 신제품도 그렇고 이게 아까 웨스틴 디지털 그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낸드 시장, 그러니까 네. 디램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이닉스의 핵심 같은 경우는 낸드가 얼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병이라든지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낸드를 가지고 오겠다 점유율. 근데 막상 제가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는 만약에 두 법인이 합병을 하더라도 그 법인을 따로 설립하게 돼서 점유율은 각자 가지고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니치 마켓을 하이닉스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 공동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것보다는 디램 가격 반등을 앞두고 이게 지금 현물 가격과 이게 두 달 정도 후행하게 된다면은 지금 컨센서스는 3Q 정도에부터 디램 가격이 상승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태까지 항상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분기 정도 혹은 빠르면 두 분기 정도 먼저 경기와 앞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감산과 가격 기대감과 같이
혼합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부분은 가격, 디램 가격을 일단 현물 가격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뭐 반도체 주식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반도체주 업황 사이클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보통 한 뭐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전에 미리 움직인다는 거 다들 예상은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반도체 주들의 어떤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반도체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가져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지. 예.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2,600도 제끼고 2,800도 다시 제끼고 뭐 올해든 내년이든 3,000을 다시 갈 때 저는 반도체가 리딩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반도체가 또 다시 뭐 최고의 수혜주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우리나라의 이 시가총액의 구조를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신의 역할 이상은 해줘야 그와 함께 새롭게 떠올리는 뭐 새로운 주도주로 해서 뭐 2,600이든 800이든 그 이상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가령 우리가 이제 2,800을 올해 연내에 간다라고 치면 한 뭐 10%, 15% 정도가 오른다라고 치면 삼성전자가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없다면 앞으로 10% 이상은 올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이닉스랑 같이. 근데 저는 이 7만 라인이 이게 되게 여기가 좀 공고하다고 보거든요. 빽빽하잖아요. 빽빽하고요. 예. 제가 임상적으로도 그때 7만이 깨졌을 때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왔었습니다. 7만 깨졌대 해가지고 막 PB들 은행 PB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또 올랐다가 또 깨졌대 하면 6만 9천 여기에 정말 많은 이제 돈들이 있어서 이걸 깨고 뭐 7만 1,000원 갔으면 아마 또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어떤 재료 이게 지금 가격 바닥이야 이제 곧 3분기부터 재고가 줄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수급이 좀 꼬였다라는 문제 7만 원 언저리에서 삼성전자 라인 그게 하나가 좀 있는데 네. 고민은 거기에 이제 멈춰 있다면 올라봤자 한 4% 5%밖에 삼성전자가 못 오른다면 네. 시장을 더 끌어올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시총 상위에 있어야 되겠죠. 예, 1위부터 15위권에 있어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 15위가 다 버티는데 네. 더 잘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잘하는 주식이. 그게 자동차가 아닐까라고 이제 계속 주목을 해보는데 오르긴 올랐지만 이 정도 레벨로는 못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좀 갈등이 좀 있다는 점. 그래서 네. 뭐 아까 반도체를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예. 저는 7만 원에서의 또 꽤 지리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자동차가 5월 수출 또 잘 나왔어요. 5월에도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반도체 좀 많이는 못 간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영훈 이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좀 딜레마 아닌 고민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업황으로 봤을 때는 급하게 돌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환율이라든지 또 이제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정경련에서 MSCI 선진지수 가입 요청을 이제 했잖아요. 또 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버리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세기를 보일 것이냐는 것은 어떤 게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트에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MSCI 선진지수 가입 이슈, 그다음 플러스 환율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삼성전자 7만 원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면 하루에 600만 주, 700만 주 사는 것도 쉽게 사거든요. 네.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근데 이제 그게 업황이 또 그렇게 안 따라주면은 또 그렇게 오버슈팅을 해버리게 되면 또 거꾸로 그만큼 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찬희님도 이거 들어볼까요? 같은 얘기. 저도 뭐 두 분의 생각에 반반씩 동의하는 반대. 네. 일단 너무 타협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네. 저희 대안은 나와야 되니까. 네. 대안은 기타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부장 쪽. 지금 디램이 간다 안 간다 논란이 있는 이유는 재고에 있고 DDR4 같은 경우는 9주에서 10주 정도 남아 있는데 DDR5만 4, 5주 남아 있다라는 게 지금 재고가 단축되었다라는 논리가 되고 네. DDR5가 재고가 단축되어 있는 이유는 AI, 최 GPT 시대로 넘어가면서 HBM이라든지 그런 고난도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DDR5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사실은 지난주 미국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 중간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르면서 필반이 땡기는 바람에 삼성전자도 디램 가격이 오르는 거 아시냐라고 하는데 그 여기서의 이 논리의 핵심을 생각했을 때는 그럼 엔비디아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할 때 1Q가 어땠는지 혹은 2Q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AI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몇 달 전에 얘기할 때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은 수요화돼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A100이라는 그 반도체 GPU 수요 자체도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할 건 실적입니다. 실적 진짜로 그럴싸하게 나오는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워킹하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DDR5가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그 안에 있는 후공정 밸류체인 물론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올랐다가 단단히 버티는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원래 좋았었던 소분형 업체 내에서 DDR5가 들어간다면 혹은 기판이 있는데 기판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DDR5에 들어가는지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스터디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바라고 있는데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로 오히려 좀 보는 거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보다 높아지면 AI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쪽에 DDR5 관련된 부분 그렇죠.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국이 당장 미국 지금 반도체 여기 기업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 소식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예견이 됐던 거였었죠. 3월에 이제 중국의 보안 심사라는 것을 들어간다고 했었으니까 괜히 들어가진 않았겠죠. 이제 결과물을 내려고 기다렸었고 아마 G7이 끝나는 날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이슈를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일종의 수입 제재겠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 부분은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결국 불똥은 또 어쩌면 호재든 어쨌든 악재든 우리에게 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이 마이크론 거를 안 쓰면 한 11% 정도 되는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중국이 쓰는 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마이크론 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우회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죠. 네. 혹시나 마이크론을 중국이 제재할 경우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게 공백을 메우지 메워주지 말아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공교롭게 우리가 그런 부탁만 없었다면은 대형 호재였었고요. 오늘 삼성전자 아마 한 10% 이상도 올랐을 텐데 이게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 온 거에는 아마 7만 원의 그 매물벽도 있었지만은 야 우리가 지금 보면 현재 일단 정부는 경제 안보 경제 안보와 경제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오히려 이게 기업 논리라면 메워서 우리의 이속을 챙겨야 되는 건데 우리도 미국의 부탁대로 안 메워준다. 그럴 경우 중국도 못 버티겠죠. 그럼 이제 중국이 뭐 항복하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 보복을 미국한테 못하고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이제 거기까지에 대한 생각이 함께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야 이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이게 엄청난 호재였어야 마땅하나 지금으로서는 이 딜레마 중에 큰 딜레마를 우리 한국 반도체 사업에 떨어졌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이 사실 미국 기업이지만은 요즘엔 사실상 일본 기업이라는 평가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디램 업체죠. 엘피다를 합병을 하면서 일본에도 공장이 많이 있는 곳이고 최근에 또 뭐 한 2조 원 정도 일본한테 보조금 받아가지고 일본에 5조 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G7 회의에 대한 어떤 보복 성격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반사이익을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중국 업체들이 뭐 서버용 일부 반도체들 벌써 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실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당국에서 그런 거 발표하기 전에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좀 미리 붙었을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더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지 말라고 해서 우리 못 주겠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얻어맞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나온다는 게 좀 딜레마긴 한데, 네. 역으로 보면은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고 더 이상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나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이 주지 마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없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그럼 이제 다른 섹터에서 또 보복이 나올 텐데.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다른 섹터가 어느 쪽이 이제 또 딜레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자체에는 데미지는 없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 말고 중국에 뭐 YMTC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기업들 거 그냥 자기들 거 쓸 수도 있지 않아요? 일단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을 좀 하는 중이고 네. 가격 인상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기대감이 나오는 중이고요. 하지만 근데 국내 업체의 경쟁력은 굉장히 좀 무한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 저가형 반도체보다는 HBM이나 이런 반도체가 가격이라든지 혹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할 좀 그쪽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이슈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죠. 먼저 파월이 6월 기준금리 인상 안 할 거란 뉘앙스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주말 중에? 네, 뭐 최대 이슈였었죠. 네. 이제 그 컨퍼런스였었고 거기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일종의 대담 토론. 그 세션의 제목 자체가 통화 정책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긴축을 해왔다. 딱 그거 얘기 듣고 이제는 좀 좋은 말 하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추가적인 상황들은 좀 더 뭐 지켜보겠다라든가 꼭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많아진 것보다는 뭐 줄었다라든가라고 해서 이 정도의 코멘트를 중앙은행장이 연준의장이 했다면 이건 상당히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시사했던 이제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아마 6월 13일 날 나오겠죠. 네. 미국의 5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상당히 줄어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뭐 한 4.4% 초반까지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반영이 돼서 의외로 좋았는데 그게 오늘 미국장에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준 인사들이 뭐 매파적으로 막 굉장히 발언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파월은 비둘기적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날도 앞뒤가 안 맞았던 게 그 지난주 목요일 날도 이제 거의 뉴욕 연은은 상설 보호특권이 있잖아요. 투표권이 있는데 존 윌리엄스 총재도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했었거든요. 금리 네.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자체도 모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들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6월에 봐야 되겠죠. 근데 6월에 근데 동결을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매파 발언 쏟아냈던 사람들은 네. 이게 굉장히 뻘쭘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다 좀 체크하고 있는데 아니 동결할 걸 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과연 누가 양치기 소년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FOMC 회의 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뭐 그때 정광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매파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뭐 시장의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파월의 어떤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 우리가 이제 증시가 좀 솟구쳐 오를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지난 마지막 그 미국장은 굉장히 좀 어둡지 않았습니까? 일단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가 더 크게 작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된다 했었잖아요, 사실은요. 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이슈도 아니고. 불안하다 했어요. 어쩌면.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은 대선 출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은 좀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에 대한 우려감을 오히려 파월이 많이 줄여준 효과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 없었으면 아마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파월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좀 완충이 좀 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오늘 밤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바이든하고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죠. 만나기로 했는데 6월 1일까지니까 어쨌거나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타결이 되겠죠? 그 사이에? 뭐 이거를 타결이 되느냐 지금 시장의 판단은 타결이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네. 언제 타결이 되느냐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막상 그게 늦어지게 되더라도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일단 타결 수순을 넘어지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사실은 경험적으로 이것이 타결이 되지 않을 거면 시장은 미리 선반영해서 미리 빠졌어야 됐는데 아직은 미국 시장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제 저는 부채한도 협상은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지금 제갈 길을 못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게 예산안에 대한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바로 이제 원위치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막상 시장 전체적으로 보다는 특정 부분 섹터 내에서가 보는 게 오히려 투자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장 6월 1일에 이제 군인들 뭐 월급도 못 주고 퇴직연금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뭐 100억 달러나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타결이 안 되면은 뭐 타결이 된다 안 된다 계속 실랑이를 벌일 거 아닙니까? 뭐 오늘 끝나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막 주가가 또 막 그 사이에 요동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도 연기를 해야 된다 하고 그들에 맞춰서 막 그들이 막 난항을 겪으면 우리도 무서운 척을 해주고 그들이 협상이 잘 되면 우리도 기뻐하는 척을 해줘야 되는 연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미 국채를 디폴트를 낸다라는 건 그건 이제 미국 스스로가 달러 패권이라든가 미 국채를 자기네들이 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연기를 해야 되느냐? 만에 하나 이제 6월 1일 엑스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도 아마 이자 줄 거는 남겨놨을 겁니다. 네. 그러나 6월 1일이 지나면 우리도 많이 한 몇 번은 경험해봤죠. 셧다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정부 폐쇄를 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무원들 연금 안 주고 웰페어라든가 베테랑 군인들 그 연금 주는 걸 일단 안 줍니다. 그래도 국채 이자는 줘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저도 방송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왜 쓸데없이 미국 걱정하느냐, 연예인 걱정, 부자 걱정, 미국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저런 바보처럼 뭐 디폴트 이슈를 걱정하느냐라고 하는데 네. 그 말도 맞습니다만 연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만에 하나 6월 1일 안 됐다 그리고 이 쇼 세력들이 시장을 뭐 5% 10% 막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죠. 근데 디폴트는 절대 안 돼. 다 알죠. 알지만 그 순간순간에 트레이더라면 그 연기에 대한 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6월 1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고요. 거기서 네. 만에 하나 넘었다라고 하면 아마 정부 폐쇄, 셧다운 막 그럴 때는 막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같이 좀 또 두려운 척 했다가 그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타결 때까지는 액팅을 하셔야 돼요.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너무 자신감 갖고 달리지도 마시고 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그럴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타결이 됐냐 안 되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된다는 쪽에 무게들을 많이 싣고 계신 것 같은데 타결이 어떤 식으로 되냐에 맞아요. 따라서 증시가 네. 또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극적으로 완전히 스무스하게 타결이 되면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뭐 다 쑥쑥 갈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저는 지난번에 먼저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라고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생각보다 쫄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보통의 경우에 여태까지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벼랑 끝 전술로 해가지고 자기네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했었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면을 보니까 메카시 하원 의장 성향 자체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스무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노이즈는 있을지언정 이게 파국으로 가지는 못한다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유예 기간을 주는 거 있잖아요. 타결이 이번에 완전히 안 되고 한 뭐 넉 달 뒤에 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넉 달 뒤까지 갈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한두 달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떤 시기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더 결국에는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이제 싸움인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감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해왔던 정책에 대한 이제 포기 내지는 축소를 얘기하는 거고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걸 다 무한확장하는 걸 용인해주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을 지원해주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오늘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금리야 당연히 이제 동결을 좀 더 유력하게 다들 보시는 것 같고요. 이것보다 이날 이제 경제점 성장률 전망치 수정 전망이 이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일단 한국은행 기준 1.6% 나오고 지금 컨센서스가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1.2% 정도에서 수정 경쟁을 낮춰가지고 네. 물가 상승 부분 물가 상승률은 어느 3.7%로 잡히고 있다. 성장률은 낮추고 있다. 이런 논리로 동결이 나오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추측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래야지 일단은 어느 정도 논리에 맞고 기준금리를 지금 낮출 거라는 거는 지금 예상으로 한 하반기 이후부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동결 분위기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이 같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 부분 뭐 전기라든지 가스 부분이 지금 계속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막을 만한 뭔가 논리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경제 전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게 거론이 되고 여러 연구 기관들도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견조하게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 이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장에 투자할 이 의지를 좀 잃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제 좀 판을 깔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의 좀 뭐 고유한 테크닉 같은 건데 이제 1.6%예요. 기존의 한국은행의 내었던 성장률 전망이. 근데 이번에 뭐 한 1.5라든가 1.4로 하향 조정을 했으면 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낮췄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해야죠.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짝이 맞는 건데 어제 제가 왜 테크닉을 부렸냐고 하냐면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아직 물가 높다. 이 물가 레벨이 높고 뭐 공공조금 인상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던졌다는 거는 분명히 하향 조정했으면 왜 물가 성장 낮춰놓고 금리는 왜 동결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대비하려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살짝 어제 꺼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성장률은 하향 조정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물가를 탓하면서 금리는 동결인데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탄력에 대한 경제 펀더멘탈을 또 그 부진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뭐 기획재정부나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5월을 기점으로 6월, 7월에는 무역 수지에도 좋은 면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에서 5월에서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 20일까지는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만 네. 이제 6월에 상당 부분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아마 이런 정도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는 이제 동결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들을 가장 주식시장은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성장이나 펀더멘털은 우리의 무역, 수출 여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증명이 없으면 안 될 텐데 네. 외국인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때 외국인은 진짜 알고 2조 이상을 산 건가 5월에 팔지 않고 세린메이에 그런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총리의 말씀대로 진짜 5월 이후에 수출이 개선이 될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 뭐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계속 거짓말하게 됐는데 네. 저는 지금 사실 4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바뀐다 하는데 지금 바뀌고 있질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됐지만 진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시면은 이제 판매가 YOY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조선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여전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2차 전지가 지금 사실 일회성 요인들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 수입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결국은 또 미국으로 나가든지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그 재경 장관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5월 말 이후부터는 무역 수지 개선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의 증시 상황에서도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실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요즘 뭐 밖에 나가도 뭐 장사 잘 안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온다는 생각보다는 하반기에 경제가 괜찮아진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박 차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를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은 선반영의 시장이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이후에 선반영이 좀 늦게 되고 워낙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경기를 확인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매크로가 안 좋다 그래서 안 좋다. 주식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전부터 주식을 해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경기를 그러니까 1Q에서 2Q 정도는 선행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실무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보다는 기업을 더 집중하는 시기가 지금 맞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이익의 상향 부분이 좀 더 봐야 된다는 건 맞고 대부분 아무리 보시더라도 1Q에 웬만한 종목들이 반도체 빼는 건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EPS를 보는 거고 포워드를 보는 건 포워드 EPS를 보는 건데 포워드에 대한 부분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기대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물 경기랑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만 괴리가 좀 있어왔던 게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사실 잘 나갔던 게 조선주와 함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잘 나갔습니다. 주말에 이제 G7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서 이제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지뢰 관련주가 그래서 꿈틀었다 그러던데요. 지뢰 관련주 한 2-3개 종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올랐다 좀 밀리긴 했고요. 네. 사실은 그 종목들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일부 종목은 전쟁 관련주이기도 했고요. 그럼 전쟁 관련주가 어떻게 지뢰 관련주가 됩니까? 막상 보면은 그냥 일종의 죄송한 얘기지만 종목의 테마성 히스토리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은 오늘 하루 움직일 만한 재료는 됩니다. 하지만은 종목을 매매할 때 특성상 이미 재료라든지 내용은 다 나온 상황에서 지금 뭔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은 저는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도 이 부분 보고 계세요? 일단 어디가 이 지뢰 관련주였습니까? 뭐 회사 명을 말할 아니요, 뭐 어려우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제 지뢰 탐지하는 회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뢰를 제거하는 전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 재건과 관련된 거니까 지뢰 관련주 해가지고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을 보시는 것보다는 재건과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주가에 보면은 건설주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움직였던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지금 재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력 관련된 거 송배전도 또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건설 기자재 쪽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지 어떤 테마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나중에 그게 또 딱 끊어지거나 중단이 돼 버렸을 경우에 좀 받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은 좀 관리를 하셔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이 두 분께서 지금 진단을 내리신 걸 들으시면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그 재건주 투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번에 네옴시티 이런 거 중동 투자도 그렇고 좀 이게 스타일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피해를 본 국가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혹은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 중동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뭐 을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돈을 빼먹어야지 수익을 올려야지 뭐 이런 추세였었는데 최근 들에 좀 경향을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판을 벌리는 나라들이 순순히 내주지를 않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많이 같이 좀 이제 섞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 얘기 갑자기 해서 그렇지만은 그들도 순수하게 돈 주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돈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가져가라는 뭐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막상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가 이제 됐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과거처럼 막 전후 복구 작업처럼 호락호락하게 막 들어가서 알짜 수익을 막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체크 포인트였기 때문에 뭐 테마성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상의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겨버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전쟁이 안 끝나면 또 힘들 것 같고요. 고민할 여지가 많은 주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누리호 이슈가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번 주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3차 발사. 관련주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볼 차례인데 일단 이번에 진짜 위성을 이번에는 좀 싣고 간다 그런 거잖아요, 이사님. 예. 이번에 그 발사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위상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더 그 산업 자체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한 주식들은 뭐 주로 이제 한화그룹 주식들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하반기로 연결이 됐지만 이제 스타링크 뭐 그 우리나라에 런칭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우주 쪽, 우주 항공 쪽도 우리나라가 결국은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차 발사 때부터 이제 민간 기업이 이 누리호를 발사한다고 하더라고요. 2027년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차례 이제 발사를 맡게 된다. 여기 뭐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또 어디가 뭐 좀 괜찮습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주가 들어가고요. 네.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그룹주들도 저번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들어간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여쭤보신 이유를 제가 좀 아는데 이게 지금 24일이 실제로 발사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2차, 1차 때 다 봤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그날 혹은 그 전날 종목들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저는 막상 이런 누리호 발사 이벤트 때문에 이걸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을 사서 물려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아시다시피 1Q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미리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은 최근 한 2분기 정도의 우주항공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실적 시즌 근처에 얼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느냐가 제가 보기엔 지금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모멘텀 소멸 시기가 내일 모레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실적 있는 베이스들을 미리 산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리 종목이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횡보할 때 그때 나눠서 사는 게 좀 지금 시즌에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관련주가 뭐다 어떤 거 들어간다 하는 거는 지금 좀 이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까지는 누리호를 그냥 정부 주도로 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민간이 좀 주도해서 하는 거니까 성공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날아가듯이. 그러니까 네. 저도 성공해서 그 해당하는 종목들이 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제가 근무하는 혹은 주식하는 동안 모멘텀 소멸 시기에 성공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경험상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게 저희 주식을 하는 이유가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 게임을 봤을 때는 일단 조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평론가님께는 이 우주항공 분야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뭐 다른 나라에 워낙 쟁쟁한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게 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뭐 테마라고 쳐도요. 앞서 말한 재건주 테마보다는 훨씬 더 고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 우리 누리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스타링크 들어오고 또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 따져본다면 계속 무궁무진한 테마이기 때문에 뭐 킵하고 스터디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3차의 가장 특징적인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계속 종목을 말해서 그렇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똑똑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세 나온 거 보면 이거 거의 성공을 이미 알고 성공한 있는 거죠. 건가? 네. 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3차 발사 성공하는지 시장에 진짜 똑똑해서 이미 이렇게 시세를 뭐 차트 보면 아찔하죠. 낸 건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좀 뭐 투자를 안 하신다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네. 이사님 마지막으로 이사님도 같은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방산 쪽에서도 좋았는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이 또 좋았는데 사실은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했거든요. 네. 거기에 조선도 붙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주항공 붙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믹싱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눌림목 나올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건 오래 길게 보셨을 때는 한화 에어로 같은 주식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은행 대출 못 갚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대출 이자의 소비 침체까지 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증시 랠리도 랠리지만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또 이 실물 경제 잘 버텨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